기재부 공무원들의 세계관을 바꿔서 국민연금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를 갖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셔가지고 그 국민연금을 일신해야 돼요. 왜 기독교 채널에서 이런 신앙 얘기는 안 하고 뭐 정책 얘기하고 뭐 공무원들 욕하고 있고 조집사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연말에는 반드시 올 거라고. 네, 12월까지 주식장 안 들여다볼 자신이 있으신 분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책임은 아니니까 하여튼. 안녕하세요. 말대답 김지방 기자입니다.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때 9,000을 뚫었던 코스피 지수가 이제 또 5,000으로 떨어졌다가 6,000을 겨우 회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멘탈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신앙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흔들리는 주식시장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아니 벗어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조호진 타키온 대표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호진 타키온 월드 대표이고요. 저희 회사 중에 이제 언론사가 있어가지고 타키온 뉴스 대표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불안한 7월 달에 지나고 오늘이 8월 이제 11일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우리 조 대표님은 이 지금 주식시장 한국 경제에 관해서 아주 전문가이신데 특히 기업 공시를 날마다 이제 분석하시고 시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이런 이제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같이 주식시장과 신앙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 대표님은 교회 직분이 어떻게 되시죠? 예, 저는 이제 합정역에는 100주년 기념교회 출석하고 있고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제 집사로 있고 또 저희 교회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봉사를 하나씩 하기를 원하니까 저는 또 이렇게 제 장기를 살려가지고 청년교구 구역장을 12년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들한테서도 이 주식에 대한 얘기, 뭐 돈에 대한 얘기 많이 질문을 받으시겠네요. 네, 질문 받기도 하고 저도 이제 권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여의도의 애널리스트로 이제 있는 청년이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조용히 저한테 오더니 구역장님 저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식 투자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어떤 종목도 얘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오늘 딱 맞는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저도 집사니까 우리 서로 집사로 이렇게 호칭하면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시작할 때랑 끝마칠 때 기도로 이제 시작하고 마치는데요. 시작하는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도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보다 돈 생각을 더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가 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 안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이 돈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대화 가운데 주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주님 저희들 대화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프로그램은 국민일보 프렌즈 이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국민일보 프렌즈는 건전한 기독교 저널리즘을 위한 정기 후원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건강한 기독교 콘텐츠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앞에 증시 얘기 조금 했는데 이 지금 급락해가지고 6천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요거 우리 하반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가는 건가요? 뭐 이거 약간 세속적인 질문이지만. 아니 근데 뭐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경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생각을 하고 또 질문에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지난 한 1, 2년 정도 그리고 우리 6월 22일 날이 고점이었는데 그때까지 이제 주식시장이 그
계엄 당시에 주식 코스피가 2,300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엄할 때 12월 3일에 계엄할 때 나라가 망할 듯한 그때 뭐 환율이 1,500원 되면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얼마 전까지 1,500원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더니 뭐 5천, 6천을 넘어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9천이 막 이미 도달할 것처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 시총 1위 기업, SK하이닉스 시총 2위 기업이 엄청난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작년 그 6월 달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얼마냐면 22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6월이요. 작년 6월, 예, 불과 1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올해 6월 22일이 고점이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289만 원? 10배 이상 올랐죠. 삼성전자도 제 기억에 5배 정도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시총 1, 2기업이 그렇게 오르니까 코스피가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뭐 치솟았죠. 예. 그럼 왜 떨어졌냐? 1, 2위 기업이 곤두박질 치니까 코스피도 같이 곤두박질 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럼 두 종목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봐야 되는데 두 종목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면 두 종목이 반도체를 잘 팔아서 계속 주가 올라갔는데 반도체가 뭔가 문제 생기고 반도체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졌다든지 이래서 주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디레버리징이라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큰 손들이 1억을 돈을 갖고 돈을 10배를 모아요. 그럼 레버리징 10배가 되는 거죠. 돈을 100배를 모아요. 그럼 레버리징 100배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삼성전자와 특별히 에이스카이닉스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아,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러면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레버리지 투자를 한 거예요? 네. 뭐 그게 미국에서 다반사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내 돈을 빌려줄 테니까 넌 이자만 내. 근데 만약 네가 돈을 받은 돈을 투자를 잘못했잖아. 그럼 네 책임이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와, 그러면은 자기 돈으로 10배를 모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10배 걸렀으니까 100배의 수익을 얻은 거네요. 그렇죠. 와. 그러면 이제 김지사님이 생각하실 때도 작년 6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에 20만 원일 때 자기가 10배 레버리지를 모아서 10억을 모아서 한국 하이닉스 샀어요. 근데 1년 만에 SK하이닉스가 1200%, 1300% 올랐기 때문에 10억이 어떻게 되냐면 130억이 된 거예요. 와, 1억이죠, 1억. 1억이. 그러면 그때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반도체 더 간다는데 AI 더 간다는데 난 더 버틸 거야. 나 같으면 팔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팔았지. 아니 파는 게 합리적이지. 근데 거기서 팔지 않고 버틴 친구가 있어요. 그게 이번에 이제 SA 펀드라고 해가지고 시츄에이션 어웨이니스를 해가지고 이제 독일 출신의 되게 천재적인 친구가 레오폴드라는 천재 친구가 안 팔았어요. 이 친구는 안 팔았지만 어쨌건 자기가 빌리언 돈을 투자를 했는데 올해 5월 달까지는 누적 수익률이 400%였는데 다른 사람이 팔기 시작하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내려가니까 자기 자산이 줄어들죠. 원금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자기 갖고 있는 펀드 모두를 갖다가 이제 시타델이라는 그보다 훨씬 큰 회사에다 팔았던 거예요. 아, 그 친구도 그러면 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자세히 드린 이유는 무엇이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기업적인 본질의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아까 김 집사님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1억을 갖고 120억이 됐어. 그럼 당연히 팔아야지.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안 판 사람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팔았다 이거예요. 파니까 파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손해본 것이 아니고 내가 어저께는 280만 원인데 오늘 270만 원 됐어. 이거 바들바들 떨면서 파는 것이 아니고 270만 270만 원만 하더라도 나는 충분해. 이러면서 계속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우리나라 큰 손이 이걸 받쳐주면 되는데 우리나라 큰 손이 어디냐면 이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받쳐줄 생각이 없어요. 국민연금도 지금 주식 비중 줄여야 되니까. 심지어 주식 비중 줄이겠어요. 그거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국민연금의 오판, 시대착오적 정책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 시대착오적이다. 예, 그거 이따가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겹치면서 사실은 주가가 9천을 목전했다가 갑자기 6천 밑으로 떨어지면서 SK하이닉스는 120만 원대까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까 압축해서 말씀드린 그 때문인 거고 그럼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 팔사는 다 팔았다. 이미 다 팔았다.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조 집사님이 사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어떻게 해요? 안 파셨어요? 그 내 말 내가 아는데 언제 산지 기억이 안 나지만 만약 그때 바로 사줬으면 수익이 났을 것 같고 그러면 더 들고 계시면 돼요. 더 들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그 하반기를 봤을 때 결국 반도체의 그 메모리 가격이 두 가지 나뉘어요. 월가에서도 하나는 이제 올해 12월을 갖다 정점을 내려간다는 입장이 있고 무슨 12월이 정점이냐. 내년에 더 메모리의 가뭄이 메모리 수요가 더 많아져서 내년까지도 끄떡없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 메모리 수요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우리가 엔비디아로 대변된 AI 때문에 발생했는데 아마 김 비서님이나 주위에 많은 분들이 웬만하면 다 챗GPT나 제미나이 쓰잖아요. 그렇죠. 챗GPT나 제미나이 없이 업무를 하거나 일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은 하지만 훨씬 편하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네. 제 이제 딸이 어린데 제 네. 딸의 친구 학부형도 얘기를 듣는데 네. 제미나이를 갖고 네. 아이들 교육하는데 스스로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어떤 책을 하나 이제 자기 자녀한테 읽히고 싶어요. 근데 이 자녀가 제대로 책을 읽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면 국어 문제 내주듯이 문답을 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재미나이한테 이런 그 텍스트를 갖다가 얘기해 준 다음에 여기에 적합한 초등학교 1학년에 적합한 문제를 10개만 골라줘. 재미나이 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쓰는군요. 네. AI를. 네. 그러면 이게 AI가 점점 열심히 쓰고 있는데 AI가 만약에 혁명이 정점이다. AI는 이제는 우리가 더 쓸 일이 없어라고 한다면 메모리 수요도 줄어들고 하이닉스나 삼성 주가도 내려가야 되지만 AI는 이제 누구의 표현에 따르면 2회 말이다. 야구로 치면. 예.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게 코리안 시리즈인지 포스트 시리즈인지 모른다. 2회 말인지 3회 말인지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과거의 인터넷 혁명과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인터넷 혁명 99년 2000년을 생각하면 그때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메일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음 카톡도 그때 나왔죠. 카톡 훨씬 뒤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위주로 썼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인터넷이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뱅킹도 인터넷으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마 이 영상도 휴대폰에서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보시고 다른 어떤 검색도 다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걸 생각한다면 AI의 파급 효과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EMR이라는 거는 구애라는 걸 정점을 알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것조차도 약간 섣부른 생각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1차전인지 3차전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더 AI 혁명이 파급이 더 크고 넓고 깊게 나가니까 메모리 수요도 더 깊고 넓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그 SK하이닉스랑 적어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하반기에도 굳건할 것이고 다시 올라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기도로 혹시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되지. 아 그래요? 기도할 게 있고 기도 안 할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는 어쨌든 자기의 소신으로. 자기의 소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자기 지식.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제가 어떤 식으로 환원을 하냐면은 내가 어떤 그 공부를 하는데 이제 모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너무 실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 실험실 후배가 물리학과 후배가 이제 제가 서울대에서 박사 받았잖아요. 근데 그 후배는 학부부터 이제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그 후배가 처음에 양자역학을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세계적 양자역학 물리학자가 됐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쨌건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네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내가 모르면 책을 2번, 3번 읽고 나서 또 몰랐을 때는 친구들과 같이 이제 토론을 하면서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 학부는 카이스트 나오고 이제 대학원은 서울대 나왔잖아요. 제가 카이스트에서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재물포라고. 재물포. 예, 재물포 모르세요? 예. 무슨 말인가요?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그러니까 물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이 천재가 있으니까. 아니 물리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들이 물리를 잘 못 가르치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그 물리가 어려서 물리 포기했다. 그쵸. 이게 약어로 재물포인데 약간 은어죠.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 가서 저 때 과학고가 7개인가 있었는데 다 물어봤어요. 근데 3개 과학고 빼고는 6개 과학고가 다 물리 선생님이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과학고에서도? 과학고에서도. 그래서 그때 저희 때 물리경시대 대상을 경남과학고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남과학고 애들한테 대상 받은 애한테 아니 선생님이 못 가르쳤다면서 넌 물리 공부를 어떻게 했니?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공부는 우리끼리 하는 거지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공부는 우리끼리 하는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뭔가 몰랐을 때 책을 몇 번 숙지를 하고 또래 친구들까지 토론하는 것이 학업에 제일 좋은 것이고 그럼 주식 투자나 투자를 할 때도 내가 책을 열심히 읽고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주위의 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은 제가 마지막 결론이 건데 그것도 싫으면 사실은 좋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펀드를 골라서 그 펀드에다가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던가
또 다른 투자 방법인데 뭐냐면 예. 시총 1위만 골라서 내가 모든 투자를 거기다가 매달 적립식표 투자하는 거예요. 시총 1위가 무슨 의미냐면은 네. 시총 1위에서 2위가 될 수 있고 2위가 3위가 될 수 있는데 시총 1위 기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여러 가지를 다 다각도로 검토를 한 다음에 오랜 동안 검토를 한 다음에 이 기업이 제일 낫다. 우량한 기업이다. 그 시장이 그걸 갖다가 증명한 거예요. 그걸 내가 굳이 증명하거나 거기다 에너지 쏟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 방법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것저것 뭐 대여섯 개 하지 마시고 그냥 시총 1위 기업을 삼성전자가 올해 좀 시총 1, 2위가 뺏긴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하이닉스가 뭐 치고 올라가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조만간 다시 이제 하이닉스가 1등이 되고 삼성전자 2등은 내려올 거라 보는데 어쨌건 네. 아직까지 삼성전자 1등이니까 이때까지는 내가 모든 투자를 갖다가 삼성전자에게 매달 붓고 만약에 하이닉스 바뀌면 그때 하이닉스로 바꿔서 하는 방법도 현명하다. 나 대신 더 똑똑한 친구들이 1등 기업을 골라줬으니까 난 믿고 간다는 거죠. 그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우리 조 지사님이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이제 세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아, 근데 저는 한편으로 불안해요. 이거 이러다가 또 주가 폭락하면은 또 저보고 책임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러니까 일단, 장기적으로는 이 AI 혁명에 필요한 메모리 수요는 계속 갈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뭐 자꾸 흔들리지 말고 뭐 또 그냥 뭐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이러지 말고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려라. 예. 그런데 주가가 내려가거나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내가 필요하지 않은 돈을 집어넣어야 돼요. 필요하지 않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필요하지 않은 돈이 없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그 하루에 뭐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먹잖아요. 그 돈은 내가 필요하지 않은 돈이었어. 하루에 한 잔이 5,000원이면 20일이면은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만큼은 내가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하신 것이 오랫동안 쌓이면 나한테 엄청난 자산이 되는데 그런 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꽤 많을 거요. 여러 가지 불필요하게 새는 돈 이런 돈을 모으시고 근데 제가 그 필요한 돈은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예를 들면 조만간 우리 아이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등록금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그 돈을 갖다 내가 땡겨서 3개월 반년 뒤에 그 예정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갖고 투자하는 것은 그거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무모하면서 추천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계를 잘 정산하신 다음에 의논하셔가지고 요 정도 돈은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어떤 분 500만 원이든 투자를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 방법 중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방법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요번에도 집 살려고 이렇게 뭐 대출 받은 거를 이 집주인한테 주기 전에 몇 달 있으니까 투자하자. 몇 달 동안 좀 불리하지 했다가 낭패 본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예, 7월 달 폭락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뭐 욕심이죠, 사실. 예. 욕심인데 근데 주가가 자꾸 오르니까 뭐 예를 들어 1,000원으로 2,000원이 됐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넣었으면 200만 원 되는 건데. 그렇죠. 100만 원 넣어서 200만 원 되면은 내가 1억만 넣었으면 1억을 버는 거였는데 이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 조 집사님도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는 뭐 내가 좀 더 넣었으면 뭐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 저도 뭐 초기에 뭐 이 바닥에 들어와서 처음에 있었는데 이 바닥을 한다면 제가 이제 이 화면을 보신 분 중에는 저 사람이 저기 나왔고 교회 다녔어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20년 제 기억에 20년 7월 21일 날부터 그 한국경제TV에 매일 출연했어요. 그래서 매일 출연을 하다 보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주시장을 매일 들여다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제 속에 하나 갖게 된 결론이 뭐냐면 영어 교훈 중에 쉽게 얻으면 쉽게 나가는 거예요. 이지컴 이지고. 네, 그러니까 옆에 있을 때 저 괜찮은 것 같대. 괜찮은 것 같대 듣고 투자했을 때 성공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투자하면 금방 돈이 나가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내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가지고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방법과 그 재원을 갖고 투자했을 때 그것이 이제 오래 가고 자신도 생기고 자신 생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가 내려갈 때 흔들리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돈 한번 벌었는데 첫 번째 선거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 또 한 번 냈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왜 올랐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왜 떨어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럼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신경질이 나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주가가 내리는데 이거 참, 예? 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아니, 절박하면 기도해야죠. 예. 뭐 절박하면 다 기도하는데 예. 다만 제 말은 그거는 되게 그 긴급 상황에서 나의 반응인 거고 그걸 보편화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방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유혹과 경험은 다 있지만 제가 그래도 꾸준히 있어 보니까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우량주를 내가 필요하지 않은 돈 단 5만 원, 10만 원에도 꾸준히 넣으면은 그게 나중에 저한테 큰 자산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이 주식을 갖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관여한다는 걸 아니까 사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분이 NGO에서 일을 하셨어요. NGO 간사라는 건 월급이 작고 그렇죠.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도 그분이 결심을 내려가지고 자신의 자산 중에 큰 부분을 갖다가 하인스를 사셨어요. 그분의 특징이 뭐냐? 사고 나서 안 들여다봐. 아주 좋아. 그러니까 엄청 올라가다 떨어져도 몰라. 떨어지도 몰라. 그러다가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계좌를 열었더니 너무 많이 오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잖아요. 나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혹시 내가 말한 데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크게 손실을 봤나?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감사하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이게. 아니 밥이라도 사겠다고 해야지. 아 밥은 살 필요 없어요. 근데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당장 한 달, 두 달 뒤에 뺄 돈이 아닌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 나머지는 원래 당신이 하시던 대로 업무에 일상에 충실하시다가 그다음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계좌를 열었더니 주가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때 이제 그거야말로 진정한 주식 투자의 기쁨이 이제 방법이다. 근데 보통 이게 잡주. 뭐 우리나라 문제가 많아 시총 1조 원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땐 장난치는 것이 보여요. 이건 사실 당국에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주가 조작에 의심되는 세력을 갖다가 조사를 잡아들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량주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난치기가 힘들어요. 시총이 뭐 1,000조가 넘는데 장난 어떻게 쳐요? 장난치다가 또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놈하고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 저 별의별 얘기 많이 들어요. 제 주위에서 어떤 분도 뭐 나름 주식 투자 20년 했다고 저랑 이런 얘기하면은 야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분인데 작년인가 5월달 만났더니 인상이 안 좋아. 그래서 선배 무슨 일 했더니 확실하다 그랬는데 4천만 원 넣었대 해서 종목 얘기하는데 못 들어본 종목이야. 그 무슨 종목에 몇 개 샀어요?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을 찡그렸냐? 상패됐다는 거야. 아이고. 싫어요, 상장 싫어. 폐지.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우량주에게 내가 3개월 이내에 안 써도 되는 돈을 갖다가 넣으시고 업무에 충실하시다가 어느 날 보시고 오늘 화면을 보시고 투자하셔서 3개월 뒤면 이제 연말 되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우리나라 우량주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기쁨을 누리시고 나중에도 또 같은 방법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네. 지금 방금 조 집사님께서 연말에는 반드시 올 거라고. 네, 제가 말씀드린 내일은 모르겠지만 연말에는 분명히 지금보다도 올라가 있다. 12월까지 주식장 안 들여다볼 자신이 있으신 분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책임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너무 치솟았다가 또 한꺼번에 또 내려갔다 이런 걸 보면서 역시 한국 증시는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 미국 증시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체제 자체가 경제사범, 경제범죄, 주가 조작했다 그러면은 뭐 감형 없는 100년을 때리고 막 이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30억 벌었어요. 근데 재판부에서 2억 토해내. 28억. 그 합리적으로 내가 징역을 사서 빨간 줄을 긋고 6개월이나 2년 정도 감옥살이를 할지언정 내 인생이 사회적으로는 되게 낙인 찍힐지언정 너무나도 그 소망이 없고 추가 막혔으니까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런 사회 체제 자체가 주가를 갖다 급등과 급락을 만든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가 조작하는 게 좀 보여요. 그런 건 금감원에서
밝혀내야 되는데 뭐 그건 뭐 여기서 논할 사안이 아니니까 제가 볼 때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미국 시장도 지금처럼 계속 쭉 뻗어가는 안정적이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안정적이냐면은 401K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은 회사에서 그 연금을 갖다가 그 퇴직금을 갖다가 충당을 하죠. 내가 이제 한 달에 얼마를 일하면 그 충당을 갖다가 회사에서 하는데 401K가 뭐냐면 충당한 퇴직금을 강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주식에다 투자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저기 DC형하고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는 DC형 있긴 하죠. 그것도 약간 아직 불편하고 그리고 그다음 말씀드린 것과 연관된 사안인데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갖다가 결정하는 곳이 어디냐? 기재부거든요. 근데 기재부는 중요한 곳인데 어떻게 중요하냐? 우리가 지난 1년 전에 대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김문수 후보랑 당시 이재명 후보랑 피 터지게 막 누가 더 당선되니 가까웠냐 막 나는 저 사람을 지지한 난 너랑 밥을 안 먹겠어. 이 정도까지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기재부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제가 이제 기자를 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아니 이 나라는 공무원들 나라구나. 고위 관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행시를 패스한 그런 공무원들 나라구나. 그러니까 대선을 치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대선을 치러 대통령이 바뀌었을지언정 그 밑에 소프트웨어에 모든 건 다 공무원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 보면은 약간 햇병아리고 철없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공무원들은 주식 투자를 되게 위험천만하게 봐요. 그래요? 네. 그것이 사실은 한국 주식시장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이 고위 관료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제대로 이렇게 작동하는 게 좀 미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꾸준하게 S&P 500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투자 방법 중에 또 어떤 방법이냐면 미국 시장 투자한다면 S&P 500에 QQQ가 있어요. 그쵸. 그걸 갖다 적립해서 사시면 돼요. S&P 500은 일시에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연간 단위로 치면 쭉쭉 올라가요. 왜 그러냐? 나쁜 종목 500개 중에서 하나를 빼고 새로운 우량주를 집어넣은 동시에 주가를 조작하는 나쁜 사범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징역 3년 10년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자체를 믿을 수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S&P 500은 계속 올라가는 동시에 401K로 말미암은 계속 주식시장에다가 수급이 생성되는 거예요. 계속 뭐 퇴직금 저기 적립해야 되니까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큰 나라가 GDP 1위인 나라가 그런 것이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국민연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그 6월 달부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더 이상 못 살 뿐만 아니라 이제 7월 달 넘어서 8월 달에 일부 판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래서 일부 팔았을 거예요. 왜 일부 팔았느냐?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기재부의 시각이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박스피다. 일정 이상 올라가면은 이거는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일정에서 올라가면 국민연금은 그걸 팔아야 되는 것이지. 갖고 있으면 손해 본다. 갖고 있으면은 손해 본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좋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인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미국을 갖다가 우리나라 기재부 공무원들이 미국의 S&P 500에 펀드를 집어넣는다. 그럼 이분들은 두려워서 못 집어넣는 거예요. 이 근본적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공무원들의 세계관을 바꿔서 자신이 생각하는 박스피의 세계관을 갖다가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연금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를 갖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셔가지고 그 국민연금을 일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외국인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7월 달에 폭락을 하는데 국민연금이 왜 폭락을 하지? 내가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서 막아줬으면 8,500에서 7,000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이하는 안 떨어져. 근데 계속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이게 더 그 하루가 멀더하게 사이드카가 발생했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책 당국자들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가장 기저에 깔린 세계관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는 국민들 보고 투자하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아마 개각도 일어날 거고 여러 가지 한번 정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빠르게는 반등할 거라 여겨지는데 정비할 것 중 하나 무엇이냐? 이런 기본적인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러면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준선을 정게 떨어지잖아. 이제 이때는 들어가 또 사는 거예요 또. 장기 투자를 하지 않아.
이런 잘못된 그 운영 방법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왜 기독교 채널에서 이런 신앙 얘기는 안 하고 뭐 정책 얘기하고 뭐 공무원들 욕하고 있고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이 지금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집사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예. 하여튼 뭐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면은 다시 신앙으로 갈 겁니다. 예.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조집사님 얘기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괜히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예. 하여튼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근데 뭐 고위 관료의 시각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으로 이제 그 가진 시각이 우리나라 증시가 작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고령화돼 가지고 연금 주려면 주식 팔아야 되는데 그때 되면은 충격이 더 클 거다. 지금부터 줄여 나가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작년 6월달 SK하이닉스가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만 제 방식대로 국민연금 S카에서 꾸준히 부었으면 1년 만에 10배 수익이 났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10배는 안 나왔을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누가 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운영 방법인지라고 생각해 보면은 기존의 국민연금 운영 방법이 국민의 노후를 갖다가 불안하게 만든 책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어디다 투자하냐?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죠. 해외 특별히 대체 투자 쉽게 말하면 부동산 투자예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요. 그 부동산은 뭐 안전합니까? 부동산도 어느 날 갑자기 10년에 한 번 주기로 꼬꾸라지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그런 방법은 좋다고 그러고 한국 주식시장에다 안정적으로 우량주를 골라서 꾸준하게 장기 투자하면은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주식시장이 살아나면은 많은 기업들이 자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식시장을 선택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도 선순환이 돼요. 이게 주식시장의 존재 이유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국민연금과 기재부에서 망각하는 한 한국의 주식시장은 좀 전망이 밝진 않다. 근데 우리 민주주의 사회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주주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정치인들에게 청와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제 알리면 바뀌다. 왜? 지금 이제 9,000피를 앞뒀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운영자들이 시각을 바꾸면은 우리가 세계 3위의 큰 손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이 뉴욕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라성 같은 그 월가 인물들이 다 보여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운영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주식시장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사실 신앙이에요. 왜 신앙이냐? 그러니까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은 내가 아파요. 아픈데 처음에 말씀하신 기도할 수도 있지. 성에 기도하라고 돼 있어. 하긴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합리적인 은혜, 일반 은총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의사를 찾아가서 그렇죠. 처방을 받고 조치를 취한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벌써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뭘 보냐면은 내가 어떤 질환이 있어가지고 3개월 동안 한 곳의 의사를 꾸준히 만났는데 진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도 찾아 의사를 바꿔야 돼.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서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좋은 의사라는 게 뭐냐? 결국은 좋은 의사라는 게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 의사가 이 좋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검증으로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병원에서 빅5냐 빅4냐 얘기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지식을 갖고 하나님이 좋은 이성적인 합리적 판단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경제 운영 주식시장도 동일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하면은 사실은 이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회와 국가로 갈 수 있다. 라는 점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갑자기 확 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나왔는데 왜 하나님 나라인데? 예, 그 국민연금을 어떻게 보느냐? 국민연금을 우리나라 증시의 아주 든든한 지원군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우리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수적으로 운영해서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 조 집사님 얘기는 또 이랬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거에서 그렇게 주식 시장을 잘 육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거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이라는 그 시각에서 보면은 근데 참고로 이제 원래 그 제 소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 하긴 했지만 저는 이제 박사긴 하지만 물리학 박사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들으시고 쟤 뭐지 경제학 박사인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물리학 박사고 조선일보에서 11년간 기자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식시장을 예. 들여다보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자산이라는 그 큰 측면에서 보면 자산은 크게 이제 그 부동산이 있고 네. 또 다른 건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네. 현금이 있긴 하지만 현금은 사실은 누구나 다 현금으로 계속 은행에다 넣어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네. 라고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 아니면 주식시장 가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쪼그라든다. 내가 주식시장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부동산으로 가요. 네. 부동산은 특징이 무엇이냐? 한 사람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그 땅을 갖고 있는 땅 주인만 승자가 되고 나머지는 패자가 되는 게 부동산이에요.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제 합정역에 있는 백준영 기념교회를 다닌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백준영 기념교회 다닌 지가 12년쯤 되는데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홍대 옆에서 약간 변방 같은 느낌이었는데 12년 동안 그리고 제 아내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다녔어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할 때 2005년만 하더라도 저희 아내 2006년부터 다니긴 했지만 되게 아무도 탔지 않는 궁벽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곳곳이 다 커피숍으로 바뀌고 음식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러면 백준영 기념교 옆에 있던 많은 단독주택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토지 가격을 갖고 능동적으로 건축을 해서 커피숍을 바꾸거나 식당을 바꾸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유 나 그런 깜냥 안 되고 누가 와서 팔려고 그러니까 어휴 이렇게 많이 준다고? 그 돈을 받고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갑자기 돈이 자산이 생긴 거죠. 그럼 그분이 어떤 잘한 점이 있나요? 없거든요. 거기 살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부동산의 토지의 주인 입장에서는 뭔가 기여한 것이 하나 없고 그냥 우연히 야 그래도 그 지점이 좋은 줄 알고 골랐던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도 더 나빠 그거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주위에는 공동체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치를 땅 가격을 올려준 거거든요. 네. 올려줬으니까 그걸 갖다가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환원해야 되는데 이제 부동산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누가 기뻐요? 그 부동산의 주인만 기쁘지 다른 사람 다 슬퍼요. 이게 부동산의 특징인 거고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주가가 오르면은 이 주가를 갖다 갖고 있는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들도 기쁘고 그다음에 또 누가 또 기쁘냐? 당연히 그 회사도 기뻐요. 그러면 이 회사의 시총이 1조일 때랑 100조일 때랑 100조쯤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 유상증자 1% 합시다. 그러면 100% 1조면 1조 원이죠. 1조 원이라는 자금을 금방 모을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을 갖고 새로 이제 비즈니스를 펼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부동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토지는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토지는 모든 사람의 것이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토지 거래에 대한 토지 거래로 뭔가 차익과 그 독점화된 것에서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몇 개 제가 그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또 직관적으로 봤을 때 또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은 깨림직해 적어도 아니면 좀 더 강하게 나간다면 대천동 시민이 같은 분은 그건 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부동산은 가급적이면은 쪼그라뜨리는 게 맞고 남은 자금을 갖고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게 맞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 시장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경제사범에서 엄벌을 때리는가 징역 300년 왜 때리는가 300년 살 일이 없죠. 그럼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느냐 주식시장에 대한 주가 조작 사범은 미국에 대한 경제 체제 자체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선거 투표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것이 주가 조작 사범에게 우리가 분노해야 될 사안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체제에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연소선상에서 부동산은 가급적이면은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 자산 증식은 우리가 다 같이 좀 줄여야 되고 대신 우리가 자산 증식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관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식도 네. 내가 주식 안 샀는데 네. 팍팍 오르면은 소외감 느끼고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 말고 다른 거는 답이 없습니까? 다른 건 없죠. 없다. 네. 그러니까 은행 이자인데 네. 차 이런 거는 학교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학교, 이공계이긴 하지만 내노라 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걸 가르쳐줬고 투표의 4대 법칙은 원칙은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시장경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준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존재하고
내가 한 자산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직장생활 했을 때 일단은 대학생이 직장생활 시작하면은 월급이 200, 300 나면 기쁘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내 샐러리는 10년 지나면 반토막이 된다. 이런 기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걸 왜 학교에서 안 알려줬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재테크는 부동산과 주식, 현금밖에 없는데 현금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사실상은 이제 오히려 바보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부동산밖에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국가이기 때문에 부동산 필승론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권이 들어도 경험칙이죠. 경험칙. 예. 특별히 서울은 지방은 뭐 망가지고 무너지고 붕괴되고 해체될지라도 모르겠고 나는 서울을 사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서울 만국론이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무엇이냐? 이 자산의 집중도가 부동산이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슬픈 체제에 지금 들어서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것의 솔루션을 놀랍게 하나님이 제시했다. 토지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의 모든 이익을 너네 민족,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공유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적으로 이제 아합이 악한 왕이죠. 아합이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아합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니까 죽이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합이 나봇의 토지를 뺏으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넌 죽어야 된다. 근데 신기한 거기서 아합이 또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토지를 갖고 장난친 걸 엄청나게 싫어하시고 예민하게 반응하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수용한다면 성경에서 놀랍게 경제에서 말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가급적이면 쪼그라뜨리는 게 맞고 주식시장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상황으로는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견고하게 정부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특히 이제 서울 지역, 뭐 경기도 지역 이런 이제 땅값은 오르고 주식 시장은 와 오르는 것 같은데 폭락하고 내가 넣으면 떨어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참 너무 진심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 사신방사예요. 사신방사. 하여튼 이게 지금 이 경제 체제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정의롭게 바꿔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조희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서민 투자자들은 그러면 주식 투자 그래 해보자. 하는데 주변에 너무 이런 정보가 많잖아요. 요즘 특히 뭐 유튜브 채널도 많고 경제 채널도 많고 뭐 리딩방이라고 하는 걸 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정보들이 넘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좀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두에다 적용되는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은 이 사안을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냐라고 생각할 때 이 사안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 전문가가 과연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이 전문가가 이 직종에서 몇 년을 근무했는지 이런 걸 살펴보지 않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제가 이제 종종 그 주위에서 사교육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까워요. 사교육이 너무 이렇게까지 막 들끓면서 안타까운데 사교육 때문에 엄마들이 막 이렇게 또 저렇게 하는데 그죠 이제 제가 아까 말씀 카이스트를 나왔잖아요. 카이스트가 영재교육이라는 어떤 또 심볼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서울에 돌아다니면은 영재교육이라는 마케팅을 하는 학원이 너무 많은데 단언컨대 그 중에 마케팅하는 학원 어느 한 곳도 제가 볼 때는 카이스트에 문득도 못 가본 분들이 단지 마음이 여린 엄마들의 돈을 뺏으려고 그 영재교육이나 마케팅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영재교육 시킬지 어떻게 판별하냐? 카이스트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이런 사람들의 공부 방법을 채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더라고. 조집사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이거 화면을 보신 분들이 유튜브에서 역대 학력고사 수석들을 모아놓은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일관돼 똑같아. 뭐냐? 교과서 위주로 예습복습하고 어느 학원을 다니지가 안 나와요.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그걸 안 믿어. 지금 주식 투자나 재테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봤을 때 리딩방도 사실은 내가 너무 빨리 돈을 벌고 싶은데 누가 그런 얘기 들었대. 갑자기 한 달 안에 뭐 100배 올랐대. 10배 올랐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은 사실은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니까 그런 거는 차지해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원을 친다면 이 학원에 쪽집게로 문제를 찍어줬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중학교 중간고사 문제를 찍어줬어요. 맞았어. 그럼 고등학교 문제는 찍어줄 수 있어요? 찍어주지 않을까 하는
경험이 이제 생기는 그 거예요. 사교육의 폐해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 대학원 다닐 때 놀란 게 뭐냐면 서울대 물리학과 들어왔는데 학부생이 들어왔어요. 제가 제 기억에 99년도인가 2000년도 이랬었던 일이에요. 학부생이 들어왔는데 서울대 물리학과 들어와서 똑똑한 친구 아니에요. 근데 1학년 물리를 못 푼다고 과외를 받고 싶다는 거야. 그 우리끼리 막 욕을 했어. 아니, 그런 애가 어떻게 서울대를 들어왔으면. 과외 열심히 받아서 왔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과외를 열심히 받아왔으니까 대학교 수업도 과외를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걔는 회사 가서도 과외 받을 거냐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파악을 한 다음에 결단을 내린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 스스로가 바울 사도가 없으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간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지 했을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준 가르침이 무엇이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보다는 네가 배우고 확신했으면 네가 맞아. 그런 프로세스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주식 투자나 경제 할 때도 리딩방은 그 모든 거를 다 제끼고 나의 이성을 제외하고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안정적으로 남는 돈을 꾸준히 투자하시면 분명하게 돈을 잃기가 힘들어요. 근데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한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 아니죠.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머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머리가 안 좋은 아무리 거는, 배워도 확실히 안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안 좋은 거는 예를 들면은 IMO를 하고 있어요. 세계수학 올림피아드. 저는 뭐 IMO를 못 갔지만은 세계수학 올림피아드 갈 정도면 머리가 필요하다면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제 친구들 보면 그것도 아니야. 제가 카이스 다닐 때 보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쨌건 그건 아닌데 제가 100번 양보해서 IMO 갈 것은 머리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울대 갈 거냐 카이스트 갈 거냐 머리 문제가 아니다. 무슨 문제냐?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다. 또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니까 아니 제 주위에도 수학 공부를 못했는데 수학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면 뭐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아직 운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많이 괄시를 받는데 운전을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머리가 나빠서? 방향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운전을 안 하기 때문인 거야. 저한테 운전을 가르쳐주는 청년 후배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가 한 2달 정도 가르치는데 뭐라 하냐면 구역장님 한 주에 한 번씩 하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매일 하시라고. 아니 저희 집에 차가 한 대인데 저희 차 한 대는 제 아내가 써가지고 또 어떻게 하라고 나는 이제.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느는 것이지.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 말씀 수학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이 나라에서 0.01%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로 뽑힐 만한 것은 머리 문제일 수도 있다. 그것도 좀 아니라 생각하지만 어쨌건 그걸 말고 내가 그냥 서울대 들어가느냐 카이스트 들어가느냐 머리 문제가 아니고 너가 수학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냥 에이스폭스 파고 하면 된다. 너무 약간 좀 그러니까, 재수 없는 얘기. 그게 맞다니까. 재수는 이게 사교육을 주고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교육할 돈으로 존니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교육할 돈으로 주식을 해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존니 이해를 못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사교육하려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 막 휘둘리면서 이게 맞대 저게 맞대. 7세 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서울대도 어차피 정원이 있잖아요. 다 열심히 공부해도 어차피 누구는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데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도 뭐 다 투자해가지고 다 벌면 좋겠지만은 또 잃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더 이렇게 건전하게 투자하고 좀 건강하게 내 자산이 성장하려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머리가 안 좋고 아무리 봐도 주식 책 보기만 하면 잠 오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시총 1위 기업을 고르셔가지고 그 기업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넣으세요. 다달이. 매달 넣지 마시고 다달이 넣다가 만약에 하인스가 그 올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제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하인스가 시총 1위가 되면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스 꾸준히 투자하시고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ETF 코데스 ETF를 사시거나 코데스 ETF가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S&P 500에 3배수가 있어요. QQQ. 그걸 사시거나 그걸 갖다 정시로 투자하시면 반드시 수익이 나게 돼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결단의 문제인 거지 머리 문제가 아니고 다만 결단의 문제인 동시에 내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면 돼요. 10배, 20배. 하이스는 물론 작년 6월 달 대비 10배 오르긴 했지만 그건 되게 드문 케이스고 안정적으로 보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채택하시는 게 좋겠다. 네.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대세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간접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ETF 같은 종목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선택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네. 차분하게 그리고 길게 보고 그럼요. 투자해야 된다. 예, 조급하면 안 되고 또 누가 뭐라고 이게 오른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총 1, 2위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같이 모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 시총 1, 2위를 만드는데 내가 그들보다 더 잘할 자신 있느냐? 없으면은 저도 주식시장 매일 들여다보지만 용어랑 기법이 너무 매일 복잡하고 달라져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엄청난 연봉을 받는 건데 그럴 자신과 여력이 안 되면 그냥 시총 1위 기업 나 여기다 몰빵하는 거야. 그리고 꾸준히 하면서 시총 2위가 바뀌어서 그러면 미안해 내가 바꿔 했어. 그건 뭐 좋은 거니까 그게 투자하시면 좋겠다. 그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은 좀 이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되면은 좀 이게 투자를 잘하게 됩니까? 당연히 안 보는 것보다는 잘하게 되겠지만 근데 너무 많잖아요. 막.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볼 때도 저희 때는 수학 정성, 성문 정어만 떼면 되거든요. 그렇게 분명한 이제 그 텍스트 같은 교과서 같은 것들을 보시고 근데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 전문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죠. 굳이 공부하시겠다면 그런 책들을 보시되 그렇지 않고 뭐 잡다하게 뭐 관련된 책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그 민간요법 같은 거니까 민간요법이 맞을 때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질적인 데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이 저처럼 이 직장생활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주식 공부할 시간도 없고 뭐 피곤하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또 뭐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한테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삼성전자 어차피 시총 1위니까 삼성전자를 내가 한 달에 50만 투자할 수 있다고 50만을 넣으세요. 다음 달에도 50만 삼성전자 넣으시고 11월에 하이닉스 바뀌었다 그러면 바뀌는 거지 하이닉스로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공부할 이유도 없고 다만 이제 그 하이닉스가 얼마나 수익이 났지 가끔 한 달에 한 번만 계좌를 열어보세요. 열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분 제 지인분 있잖아요. 석 달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런 어떤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아까 제 선배 근데 그 선배만 일이 아니야. 비하가 보면 주위에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10배, 20배 얻겠다는 그런 욕심은 버리시고 그냥 은행 이자보다 2배, 3배 벌겠다. 이런 맥락 투자하시면은 더 많은 수익을 갖다가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조 집사님 얘기하는 게 마치 서울대 수석한 사람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거하고 비슷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갔듯이 우리 맞아요. 투자도 그렇게 정석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참 실전인데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투자를 해놓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마음이 조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만 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 오후에 또 보고 마감되고 나면은 어떻게 됐나 또 보고 그렇죠. 미국 증시 시작하면 또 밤에 어떻게 됐나 보고 맞아요. 자꾸 마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SK하이닉스 미국 시장 상장되는 그렇죠. 밤새더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미국 시장 결론은 또 어떻게 났나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 이거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고 그 어떻게 그런 한 달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나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나는 청직이다 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고 청직이는 성실하게 보지만은 이게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이 자금을 내가 2천만 원을 넣었는데 1년 뒤에 1억이 될 거라고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1억을 갖고 내가 어떻게 쓸지를 갖다 머릿속에 그리기 때문에 과도한 애정을 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절제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공부도 그 공부를 이렇게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공부를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우리의 지금 개신교인들의 안식일은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한 게 뭐냐면 주일 하루는 쉬어라.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다고 주 7일 공부하느냐. 제주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오히려 좋은 데가 못 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이 훈련을 하고 체계화 잡히고
내 재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그 재물에 대해서 내가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쌓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좀 우리나라 교회에서 좀 바꿔야 될 것 중 하나가 이게 주식 투자한 거 1,400만이니까 우리나라 교인 수가 1,000만은 안 되죠. 지금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대부분 교회의 상당수 교인들은 주식 투자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막 음성화시키고 이게 악도 아닌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도 이제 20년 전에 IBF 후배한테 그런 말 듣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식 투자하는 게 맞느냐. 그런 인식이 있는 동시에 한쪽에서 돈을 벌고 싶으니까 뭔가 이렇게 음지에서 얘기를 나눠요. 그러지 마시고 양성화시키면서 주식 투자해서 번 돈을 갖고 우리가 교회다 그다음에 그 미자립 교회나 이런 데 헌금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안내해 주시면 훨씬 더 아까 말씀 내 마음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잘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젊은이 말하면 20대 애들은 코인을 너무 많이 투자해요. 코인. 예. 이건 주식 투자보다 훨씬 위험하고 저는 가급적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한 3년 전에 지금 아는 분이랑 해가지고 목회자 선교사들 대상으로 주식 투자 강연을 시리즈로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물론 줌으로 하긴 했지만 근데 그때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거나이제이션 했던 그 목회자한테 뒤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왜 이런 걸 당신이 조직화해서 가르치냐고. 왜 목사님들 앉혀놓고 주식 얘기를 듣게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다 노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노후를 책임져 주자고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이걸 말하는 요지 중 하나 무엇이냐. 우리의 노후도 중요하니까 얼마 안 되는 우리의 사례비를 갖고 떼어서 주식 투자하라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반응이 있었고 또 다른 반응은 뭐냐면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라도 해야 되냐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 이게 너무 약간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교회 문화가 있고 이 교회 문화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의 잘못된 그 우리의 부풀려진 욕망을 갖다가 그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아, 예. 근데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자는 게 특히 뭐 이런 투자에 대한 얘기 하자는 게 좀 아슬아슬하달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저도 이제 교회 가면은 예배 마치고 이제 제 또래 분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요즘 뭐 주식 투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제 약간 다들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났는데 아, 나 주식 뭘 사가지고 많이 땄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과연 은혜로운 건가. 그리고 당신도 이 주식 하이닉스 사보십시오. 조집사님이 연말까지 오른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떨어지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렇지. 매주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양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쨌건 그런 대화를 하지 않을지라도 개개인의 성도들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차라리 그런 대화를 교회에서 하면 그게 더 오히려 거룩해지고 그래 내가 그래서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50% 수익을 거뒀으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순간 내가 이 50% 수익을 갖고 그 전에 본인만의 다 그림이 있어.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그 그림이 대부분 뭐냐.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래도 좀 줄어드니까 그래도 보다 더 하나님 원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쓰게 되니까 그것이 낫다 이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분의 철학이 뭐냐면 주위에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서울에서는 만나면 단 얼마라도 꼭 돈을 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당신의 철학인 거야. 자기가 살면서 돈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다. 철학도 있고 그 당신이 살면서 주위의 이웃들에게 내가 뭐 다른 신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못 살지라도 내가 일부러 찾아가지 못할지언정 그 사람을 마주쳤을 때 그 사람한테 단돈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주고 자기 자녀가 있으면 꼭 자녀한테 시켜서 돈을 준다면 자녀 보고 전달해 오라는. 그 자녀가 아, 이 불쌍한 사람이 있구나. 불쌍한 사람한테 우리가 도와줘야지. 라는 걸 훈련하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미리 얘기하지. 왜 당신만 이렇게 많이 벌었어. 이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 역으로 사람을 샀더니 50% 떨어졌네.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 현실이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튜닝이 된다 이거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싫어하실 텐데 교회에서 설교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 톤이 이상해. 이런 거 말고 네. 설교 내용에 대해서 목사님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내가 듣기에는 좀 약간 지나친 것 같다. 너무 경강부회 아니냐. 이랬을 때 다른 성도님이 집사님 그건 있잖아요. 이렇게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도 논리적으로 괜찮습니다. 얘기하는 게 얼마나 건전하고 훌륭해요. 이런 대화의 연속선상으로서 저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식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훨씬 합리적으로 좋아지니까 보통 교회에서 정보의 가장 큰 교류가 뭐냐? 거기도 교육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너무 잘못됐어. 어느 학원을 갔는데 또 쉬쉬하면서 그래서 뭐 그 중학교 붙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게. 마누라 얘기할 뻔했네. 그렇게 하느니 너무 교육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부풀려져 있고 그거는 좀 줄이고 우리의 실존적인 경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들도 우리 실존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분은 모든 걸 산다. 떡도 중요하거든요. 그 현실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러면 떡도 중요한 데서 우리가 공동체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죄악시하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오히려 더 안 좋다. 라는 관점에서 교육은 너무 많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돈 얘기할 때 마음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자체를 갖게 되니까 그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유익이다. 예. 그리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그 불법적이지 않고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닉스가 중요했어요? 저도 하이닉스 3년 전부터 추천했는데 개인적으로 누가 물어보더라고. 최태원이잖아 친분이냐고. 저는 두산다 싫어해. 제가 여기서 한 3시간 떠들 수 있어. 그 사람의 삶에 3시간 떠들 수 있지만은 아마 집사람이 아실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삶은 마음이 얼마 전에도 이혼 소송이 있었잖아요. 개인 삶은 안타깝지만은 그거랑 떠나서 하이닉스라는 어떤 별도의 객체가 삼성전자 우월하기 때문에 이제 3년 전부터 하이닉스를 추천하고 다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면 첫 번째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구나. 두 번째 그러면은 그 듣도 못한 종목들 투자해가지고 낭패를 보고 쳐다보기도 싫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의 유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참 잘 되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뭐라고 할까 도덕적인 관점이라고 할까 교회에서 왜 주식 투자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그 돈에 대한 얘기고 돈은 이제 욕심에 대한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그런 이제 욕심 더 벌려고 욕심 부리는 얘기를 왜 교회에서 하느냐 약간 그런 식의 비판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이게 참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참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나는 그래도 뭐 그 100만 원이 어떻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 조카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려움 겪고 있다. 이러면 물론 내가 보태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웃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도 이제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 좀 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는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 죄책감과 이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내 돈인데 내 돈 내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돈에서 내가 쓰겠다는 누가 뭐라 하는 거야. 근데 놀란 거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생각을 해. 그러면 우리가 다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왜 가요? 우리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 아들도 귀하지만 내 아들도 귀하고 그래서 다 같이 지키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돈 내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군대 가고 싶지 않아. 얘기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사실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웃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죄책감이 있다는 자체는 건강한 것이다.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그런 거예요. 내 자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가 얼마를 갖다가 교회나 어려운 유색에 기부나 헌금하는 것이 맞느냐. 내가 연봉이 한 달에 월급이 막 이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내가 필수적인 생활비 다 빼고 그럼 900만 원 갖다 헌금해야 되냐? 헌금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원칙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각 개개인에게 나눠주신 다른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을 때 죄책감 있는 분은 내가 이 돈을 갖고 어떻게 쓸지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이 합리적으로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의논하시다가 내가 이 돈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규모에서 어떻게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얘기가 번지는데 그럼 당연히 교회도 헌금을 해라 11조 내라 얘기할 수 있죠. 11조를 했더니 교회에서 그 돈을 갖고 제대로 쓰느냐 이게 다른 문제인데 주지하다시피 많은 교회에서 제대로 안 쓰더라. 사고가 가끔 터지는 데가 있죠.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제가 물론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 물러나셨지만 종제 이재철 목사님이 다른 데 설교하신 유튜브를 보거든요. 엄청 세게 말씀하시더라고. 최근에 보니까. 최근 설교는 아닌데 어떤 얘기 하셨냐면은 당신이 목회하던 어느 교회에서도 주보에 헌금을 누가 얼마나 했다 쓴 적이 없다. 그거를 보는 순간 여러 목회자들 목사님들 상대랑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20, 30대 40대들은 이 교회는 돈을 많이 내는 사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우대하는 곳이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안으로 안도를 한다. 주보에서 그거 없애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그 얘기 하시더라고. 주보에서 그런 걸 없애면서 저희 교회처럼 단 1원까지도 목사님들이 사례비가 얼마 받는지 다 나와요. 너무 개인정보 아니에요? 개인정보일 수 있지만 이게 제 아내 얘기인데 제 아내가 저희 교회를 저보다 더 오래 다녔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번 주 처음 봤는지 오빠 아니 너무 적던데 이래도 되는 거야? 헌금을 더 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헌금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교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우리가 11조를 내라 얘기하는 것이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은데 교회에서 그 돈을 갖고 정말 돈이 아까운 줄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쓰다 보면 교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11조를 내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데 어쨌건 죄책감이 드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그 건강한 죄책감을 갖고 공동체에서 의논하시면서 적절하게 헌금을 하시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원하는 삶이지 꼭 끌어안고 난 헌금도 안 하지만 투자도 안 할 거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달란트 비유 중에서 악한 종이 야 너 그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그것도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 우리는 반드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예. 오히려 조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진짜 청지기 의식이 아닌가.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할 때는 개인의 소유고 이것은 네가 어떻게 처분하든지 뭐 너의 것이다,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맞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청지기 의식을 가진다면은 내가 투자하는 것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디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나눠서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 신앙 안에서 가져야 된다. 그런 게 다 그렇죠. 청지기 의식이겠네요. 다. 그래서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더 나아가긴 하지만 과연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 차가 있잖아요. 차를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도 있지만 상당수 많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니까 일반 셀러리맨들은 탈 수 없는 그런 차를 타시는 게 합당한가? 그렇게 돈을 쓴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이 다 담론의 일부거든요. 이런 것들 건강하게 다루시는 것의 일부로 내가 주식 투자, 난 SK하이닉스 샀는데 폭망했어. 어떡하지? 마음이 너무 쓰라려. 기도해 줄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어쨌건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마치 죄악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문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워낙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그 마음속에 어떤 깊은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욕망이고 또 좋게 얘기하면 필요 뭐 이런 것들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놓고 말하는 게 참 용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지혜도 필요하고 한데 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근데 시도하고 계속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겨야 된다. 저도 사실은 그 교회에서 저희 또래 집사님들끼리 돈 얘기한 게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돈 얘기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런 문화들이 잘 만들어져서 한국의 어떤 그런 물질관이랄까 아니면은 그 주식 시장에 대한 관점이랄까
투자 문화랄까 이런 것들을 한국 교회 안에서부터 얘기하면서 좀 정립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신앙인의 투자라고 하는 게 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투자 방법이라든지 뭐 원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 그 뭐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 그렇게 예. 참고하시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실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은 그 아까 제가 목회자들 상대로 그 세미나를 했다고 예,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목회자 스스로도 이제 가장 그 꺼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투자하는 주식 투자하는 자체보다는 이 휴대폰으로 MTS 투자했을 때 당신들도 결국 이제 목회와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동일한 맥락으로 이 화면을 보시는 많은 셀러리맨들이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 이름 밀렸는데 오늘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내가 흥분돼 있고 떨어지면 내가 막 풀이 죽어 있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로 하시되 또는 아까 말씀드린 시총 이익이 오면 무조건 산다든지 그 펀드를 사신다든지 이걸 권유해드리고 그리고 업무에서는 뭐 직장 생활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된다면 업무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끄시고 업무에 치중하는 게 내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합당한 도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네.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나한테 맡겨진 더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예.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더 맞다. 그렇죠. 주말에만 보고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보는데 근데 팔 수가 없어. 살 수도 없고 어떻게. 아니 그럴 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데 근데 매일 들여다보던 분들이 제 말을 듣고 조금씩 바꾸다 보면은 아마 매일 들여다본 거를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본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그거는 뭐 큰 걱정거리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돈을 우리가 오늘 지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돈에 매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죠? 사람이 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또 잘 관리하려고 책임을 느끼면서도 돈에 매달리고 돈의 종이 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공부 같은 경우 공부로 이제 환원을 해보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되 주일날은 꼭 쉬어라. 그러다 보면 내가 공부에 종이 안 되고 매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공부가 더 잘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 주위에도 그런 실질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니고 후배가 얘기를 들려줬는데 엄마랑 아들이 다 시간이 1분 1초 아깝다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싸우는데 보통 우리 때는 이제 밥과 반찬 있잖아요. 반찬을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언제나 엄마가 김밥을 싸주셨대. 김밥? 네. 그래서 한 손에는 이제 장갑을 끼고 한쪽 손에는 책을 보면서 이걸 먹었다는 거야. 이거는 별로다. 이건 정말 이거는 공부의 중독이자 공부의 노예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사례를 알려준 후배한테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학 갔냐? 아니라고 이게. 마찬가지로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수입에 얼마를 갖다가 수입에 얼마도 못 낼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나의 그 교육자와 그 의논을 하면서 내가 돈의 10%는 내가 꼭 헌금을 하겠다. 라고 정하시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돈의 노예도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또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받는 월급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처럼 나도 MTS 보면서 투자하는데 내가 더 신경 쓰고 싶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가급적이면 이제 딱 시간을 정해놓고 수요일날만 보겠다. 수요일날 점심때만 보겠다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그건 아까 질문인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죄책감도 없이 남들 다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거는 이제 돈의 노예와 투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러네요. 이게 조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다 어떤 집착이랄까 생각이랄까 다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무책임한 거고 그렇지만 또 그걸 너무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건데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제 기도하고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지는 방법이겠네요. 예. 그게 좋은 신앙인 것이고. 그렇죠. 예. 물질도 돈도 우리 신앙의 한 영역인데 그 안에서 뭐 우리가 하나님 종목 하나만 찍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온전한 신앙적인 투자가 아니고 진짜 그건 주술과 같은 거고. 예, 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 있게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하나씩 원칙을 만들어 가는 것, 또 절제해야 될 땐 절제하고, 예, 그런 게 신앙 안에서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늘 조 집사님 얘기하신 게 교과서 위주로 예습 복수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언제나 정답은 거기 원칙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여러분들 좀 욕심이 생기고 뭔가 좀 성에 차지 않는다 싶을 때는 다시 한번 주식창을 닫고 성경을 펴고 한번 더 기도하면서 예, 우리들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또 이 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잘 관리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아주 교과서적인 답을 이야기해 주신 우리 조 집사님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마칠 때는 우리가 또 성경 구절 한 구절 네. 꼭 또 여쭤보거든요. 우리 네. 이 물질,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때에 좀 기억하면 좋을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네. 갑자기 그 질문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네. 그 갈림길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에 따라서 투자도 하고 나의 시간도 쓰고 결혼도 배우자도 결정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예. 감사합니다. 마칠 때는 우리 조 집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주식과 투자와 경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나눈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하지 아니하고 거스른 내용이 있다면 주께서 널리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올바른 체제, 올바른 경제, 올바른 자본시장이 확대되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청년들, 이웃들이 이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건강하고 왕성해져서 내리막길에 있었던 한국교회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